네, 안녕하세요. 저는 햅톤 주식회사의 CEO와 파운더를 맡고 있는 서문규 대표이사입니다. 그리고 함께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의 블록체인 전공에서 겸임교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개념, 특히 비트코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과연 이것들이 블록체인 비즈니스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저와 같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이번에 블록체인의 개념과 가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것처럼 저런 목차로 블록체인이 왜 등장했는지, 그 다음에 가상자산 시장 현황이라든지 비즈니스 생태계는 어떤 건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번 강의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그 항목은 무엇이냐면요. 비트코인이라는 거에 대한 가치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단순하게 금이냐 아니냐의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비트코인은 무조건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아주 관념적인 어떤 가치 평가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비트코인이 왜 나왔고 그다음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떤 가치를 가진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제가 한번 이번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 나온 건 물론 모든 사람들이 잘 압니다. 이 블록체인이 어떤 개념에서 나왔다는 건 많이 아는데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은요. 사실은 온라인이라고 하는 가상 세상의 이제 출현에 따른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거든요. 근데 얘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인터넷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왜 나왔는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얘가 어떤 일을 할 거냐. 예를 들어 막말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수익을 얻게 하느냐 이런 거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기본적인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블록체인의 경우는 리얼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만약에 제가 어떤 기관에 가서 서문규임을 증명할 때는 신분증과 제 얼굴을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모든 게 인증이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지금 인터넷이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SNS도 쓰고 은행 거래도 하시고 뭔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만약 거기에서 서문규가 네가 맞는지를 검증을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것은 공인인증서도 썼었고요. 지금 최근에는 모바일 신분증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상에서는 야, 네가 서문규가 맞아라고 하는 예전처럼 리얼월드에서처럼 얼굴과 신분증에 들어있는 사진, 그다음 신분증에 있는 내용 갖고 증빙을 못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온라인상에서의 데이터의 신뢰성, 사실 신뢰의 문제예요, 사실은. 신뢰성을 어떻게 줄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나온 개념이 사실 블록체인이고 비트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는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의 출현에 관련된 얘기들은 좀 더 경제적인 관점, 그다음 금융적인 관점에서의 출현된 이유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 출현한 이유는 사이버 공간상에서, 온라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이 발생시키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와 아키텍처를 제공하는 게 블록체인이면서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보시면 일단 이렇게 해서 블록체인이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린 것도 어떤 데이터의 신뢰를 주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가장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대부분이 금융시장이거든요. 금융시장을 보시면 지금 차트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시장의 규모가 한국에선 본격적으로 이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들어와서 시장 가치를 시작했던 시점이 아마 2013년 정도 될 텐데 그때 시장에 비해서 지금 현재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24년도 상반기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있는 내용을 제가 추린 내용이고요. 거기 보시면 글로벌 시장의 가상자산 시장 총액 자체가 3천조 원이 넘습니다, 이제는. 물론 이제 25년이 됐고, 지금 25년 초기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는 시점부터 급격히 또 자산의 규모가 늘었고요. 물론 최근엔 시장이 아주 좀 줄었다고는 하나 사실 24년도와 25년도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늘은 상태예요. 거기서 살펴보면 지표들도 보더라도 국내 가상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해외보다도 평가가 절하돼 있고 활동이나 이제 여러 기업들이 이제 활동하는 데서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해외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일평균 거래 규모라든지 그다음 영업 손익이라든지 원화 예치금 자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흔히 얘기하는 우상향을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만 쳐다보더라도 지금 제가 차트를 하나 그려드렸는데 초기에 이제 2013년도 정도인데 그때는 거의 뭐 10만 원대. 물론 그 이전에는 10,000원 이렇게 내려갔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가 25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할 당시에 진짜 급등해서 이제 1억 4천, 1억 5천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차트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25년이죠. 그 다음에 1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시작했다고 보면 거의 한 12년 정도의 차트를 제가 한눈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꼭지점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국내 어떤 규제 사항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저 그래프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결국엔 저 차트만 보시더라도 결국에는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상자산이 저렇게 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게 블록체인의 가치, 그다음 블록체인의 가치 중에서 특히 비트코인의 가치를 제가 설명드리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그래프상으로는 항상 우상향을 가고 있다. 물론 저걸 가지고 뭐 돈을 얼마나 버니 안 버니 이건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가 있냐 없냐, 그다음에 이 가치를 무엇을 근거로 저희가 평가할 거냐에 대한 얘기가 오늘의 주요 강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보면 사실은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 저 안에 보시면 제가 써놓은 게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성공 사례가 없다. 없습니다, 실제로. 물론 이제 실제로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꼭 짚어서 얘기하라고 하면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가 성공한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 차트상에서 보시면 이제 가상자산에서 보면 실제로 이제 중앙화되어 있는 거래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잠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DID라고 해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인증서, 아까 얘기한 그 모바일 신분증이나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동안 이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은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나왔던 게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기업용을 만든다, 기관용을 만든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우리나라에는 소개가 안 돼 있고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있는 부분인데 다오라고 해서 탈중앙형 조직이 실제로 어떤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직했을 때 그 회사의 조직 체계에 따라 대표부터 시작해서 임원들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관리 체계가 아니라 누군지는 모르지만 권한을 가지고 거기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투표를 해서 어떤 정책을 정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방향을 정하는 그런 조직이 다오라는 게 있고요. 저런 여러 가지 블록체인 기술들이 많이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디파이도 있고 NF도 있고 이제 STO 작년까지 되게 핫했죠. 지금 올해 보면 STO 시장 거의 다 시장성이 거의 없는 걸로 보이고 지금은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많은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3년도부터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례는 업비트, 빗썸, 이제 제가 특정 기업을 얘기해서 당연히 아시는 거니까 중앙화 거래소. 그것도 원화 기준의 거래소만이 성공을 했지. 그다음 코인 기반의 거래소들은 또 역시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 결국엔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이 어떤 의미가 있냐, 가치가 있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들은 여러 가지 해외에서는 많은 시도와 많은 트라이와 시장을 형성해 가고 있는 과정인데 한국은 중간에 너무 많은 투자자가 손해본 사례들, 특정인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잘 규제를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토양 자체가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발달하기 어려운 토양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타당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차트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한국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했던 일과 카테고리를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저게 매년 바뀝니다, 사실은. 매년 바뀌는데 제가 저걸 정리한 이유는 실제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비즈니스 카테고리가 굉장히 넓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물론 지금 저 차트 안에 현재는 없는 기업도 있고요. 아직도 남아있는 기업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저기 전체적으로 보면요. 사실은 지갑 사업자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탁 사업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거의 비슷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게 거래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에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벤처 캐피탈 같은 게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갑에 평가하고 그 다음 지갑의 그 데이터를 추적하고 하는 그런
이제 오딧 업체나 보안 업체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원화 돈을 모아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고 수익을 고객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벤처 캐피탈이나 실제로 그 투자사에 관련된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NFT라고 해서 블록체인의 또 한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토크나이제이션 해가지고 서비스하는 그런 사업도 생기고요. 그 다음 결제도 당연히 있고요. 근데 결제의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특정 업체가 그 결제 사업을 하다가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고 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맞추지 못해서 결국엔 그 사업을 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블록체인 관련돼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요, 두 군데라고 저는 봐요. 첫 번째가 거래소고요. 그 두 번째가 법률 그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하고 관련된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다 법무법인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내용이 맞냐, 틀리냐, 기존 법이 위배가 되냐, 새로 나오는 법에 얘가 어떻게 들어갈 거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그 두 개의 그룹이 사실은 이 블록체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다음 차트 제가 본 게 결국엔 남아있는 곳이 가장 돈을 성공적으로 많이 번 곳이 저렇게 이제 업비트나 빗썸이나 코인은 코빗, 고팍스 이제 5개 이제 원화를 처리할 수 있는, 취급할 수 있는 원화 거래소가 현재 가장 성공한 사례로 보여지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저 거래소들은 블록체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하긴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 기업은 아닙니다. 저긴 중앙화되어 있는 기업이라서 얼마 전에 뭐 거래소가 해킹당했고, 뭐 저기 보이는 거래소 중에 해킹당한 거래소가 있습니다. 한 곳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거래소가 해킹당한 이유는 중앙화 형태의 거래소를 운영했기 때문에 해킹을 당하는 케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소라고 얘기하면 흔히 잘 아시는 DEX라고, DEX, Decentralized Exchange라고 하는 덱스 거래소, 탈중앙형 거래소가 기본적으로 맞는데, 사실 탈중앙형 거래소도 역시 전체 비즈니스 모델 안에서 한국에서는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오지도 않았고요. 해외에 많이 있는데 해외에서도 그렇게 각광받는 비즈니스 모델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얘기를 잠깐 드릴 건데요. 만약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아시는 분도 있고 피상적으로 알거나 잘못 알고 계실 수 있거든요. 물론 잘못 아는 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블록체인을 뭐 전문가만큼 뭐 그 내용을 다 일일이 다 세부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진 않고요. 산업적으로 가치가 있냐, 그다음에 내가 생활하는데 그 업을 할 거냐, 아니면 그 블록체인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투자를 할 거냐, 금융상품에 가입을 할 거냐, 이런 활용처로서 아시면 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데, 그냥 오늘 특강에서의 얘기에 블록체인이 뭐냐에 대한 정의 정도는 제가 해드리고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저기 차트에 보여지는 그림처럼 상위에는 기존 자동차 비즈니스랑 비교를 했는데요.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얘기는 아닌데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전기차가 우리나라에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내연기관차를 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인데, 내연기관의 경우는 저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부품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죠. 굉장히 많은, 완전히 종합산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조립업체의 밑에 붙어있는 부품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전기차의 경우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누가 봐도 이거는 아키텍처가 분명해 라고 보여지는 형태의 아주 심플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블록체인을 거기다 비교를 보통 합니다. 기존에 중앙화되어 있는 형태는 아무도 외부에서 그 내용을 몰라요. 중앙화 서버로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그건 그 운영사만이 합니다. 최근에 계속 그 개인정보 이제 유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유출되는 개인적인 그 정보들은요, 기본적으로 중앙화로 어떤 구조로 되는지 외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서 어떤 경로로 털리는지도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설명을 해줘야지만 이런 경로로 이런 케이스로 이제 유출됐구나 얘기가 되는 거고요.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운영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제 소개에서 약간 설명을 안 드린 부분, 제가 처음에 이제 사회에서 발을 디뎠을 때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라인에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관리하는 개발자였거든요. 거기에서도 저만이 그 시스템의 구조를 제일 잘 알고, 제가 설명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이 도입을 하고 이제 가는 부분은 신뢰 부분으로 누가 봐도 이거는 명확하게 블록체인 상에서 누가 들어와도 조작이나 이제 변조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트러스트, 신뢰할 수 있는 항목의 구조를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 놓은 게 블록체인 구조다라고 해서 이 그림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개요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제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블록에다 데이터를 막 써요. 근데 중앙화 같은 경우는 한 개만 쓰죠. 제가 관리자면 그걸 관리하는 거고, 데이터를 제 마음대로 고칠 수도, 제 마음대로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데, 아무튼 제가 고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의 경우는 이런 데이터 써놓은 거를 여기에도 있고, 외부에도, 예를 들면 이제 일본에도 있고, 대만에도 있고, 이렇게 서버들이 분산되어 있어서 제가 관리자라고 지칭을 받을 수 없는 형태의 데이터를 블록에 써서 그 데이터들이 그 각 연결되어 있는 노드, 좀 이따 노드도 설명드릴 건데, 그 컴퓨터들 간에 이제 흘러다니는 데이터에 대해서 얘는 누가 봐도 변조하지 않았다, 변경되지 않았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다.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바로 블록체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그림상의 오른쪽에 제가 블록을 이렇게 이제 지네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놨는데요. 저게 이제 블록을 쌓아가는 거고, 옆에 보라색, 퍼플 같은 색깔로 되어 있는 사각형 같은 경우는 블록이 생성되는 과정 중에서 결국에, 제대로 된 블록이 아니라고 인증돼서 이제 오펜함이라고 해서 이제 누락시키는 거죠. 저거는 제대로 된 블록이 아니야. 그래서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이제 제대로 된 블록이야. 그래서 블록을 저렇게 계속, 맨 위에 있는 게 제네시스 블록이 처음에 블록이 생성될 때 만들어진 블록이고, 그 뒤로 계속 쌓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얘기는, 이 블록체인 기본적인 얘기는 사실은 되게 가치를 보는데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블록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되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아키텍처가 블록체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블록체인이 참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얘기를 그 다음에 이제 등장 배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블록체인이 나오는 시점에 보면 이제 중앙화 시스템이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그 금융 위기가 발생을 해요. 그게 2008년이었습니다. 그때 2008년 때 미국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 이 강의를 특강을 듣고 계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2008년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 부분을 이제 겪었던 사람으로서 2008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이제 부실이 쌓이면서 이제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 모두 다 손실을 보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근데 그때 대표적으로 제기됐던 얘기가 뭐냐면, 금융 시스템이 중앙화돼 있어서 누구도 그 안에서 어떤 나쁜 짓을 할 때, 물론 이제 감사, 오디트하는 업체와 연결돼 있고 그걸 관리하는 기관도 있고, 정부죠. 이런 데들이 있는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처음에 자동차의 부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걔들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처럼 그 내용을 들여보기 어렵다는 얘기가 이제 그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상에서 결제 시스템, 이제 점점 대면으로 결제하는 거 말고 실제 온라인 상에서 결제하는 거. 최근 같은 경우도 지금 저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 AI 에이전트 간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결제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사람이 하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 누가 할 거냐?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 이거는 특강에서 약간 벗어난 얘기이긴 하지만 블록체인 토큰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보고 있거든. 근데 그 당시에도 디지털 결제 시스템 요구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는 차에 이제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하시는 분인지 집단인지 저도 모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누구라고 얘기는 안 되는데 그 집단이 백서를 이제 발표를 하죠. 그 발표의 내용이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새로 나온 기술은 아니에요. 그 안에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 오늘은 그 딥한 얘기는 안 할 거지만, 기술적인 얘기는 안 할 거지만, 거기 들어있는 모든 기술들은 그 이전에 나왔던 기술들을 조합해서 만들었다. 아까 제가 블록을 계속 쌓아서 신뢰를 만드는 그 구조는 기존에 있는 기술 갖고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때 이제 나카모토 사토시 쪽에서 백서가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제네시스 블록도 발표하고 거기서부터 런칭이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블록체인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 누가 이 메인넷의 관리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키텍처적으로 만들어졌고 자생적으로 데이터를 담고 계속 블록을 쌓아나가는 그런 형태의 구조다. 아주 어떤 사람의 특화돼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제 비잔틴 장군이라는 얘기인데, 장군 문제라고 보통 얘기해요. 비잔틴 제너럴 톨러런스라고 하는, 플라브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이제 온라인상으로 건너가면서 생기는 거예요. 저기 그림상에 보시면 처음에 이제 맨 위에 있는 이제 어떤 장군이 이제 지역적으로 떨어지는 다른 장군들한테 동시에 적을 공격하면
이길 것 같고요. 저 혼자 가서 공격하면 다 몰살당할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림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저 그림상에서 이제 정오에 공격합시다라고 보냈는데 받은 사람은 정오에 공격하러 가야지 하는 착한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보냈는데 어떤 사람이 스파이가 숨어 있는 그 부대의 경우는 이 메시지를 받고 공격하러 안 가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정오가 아닌 다른 시간 오후 3시에 공격한다고 메시지 받았으니 움직이시오라고 보내죠. 그럼 그쪽에서 받은 사람은 내가 정말 오후 3시가 맞아? 다른 시간은 아니까 쟤를 믿을 수 있어? 메시지 갖고 온 사람을? 자, 이 얘기가 온라인상에서 그대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신뢰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듯이 결제를 하는데 제가 결제하러 갔는데 서문규가 맞아? 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는 워낙 인터넷이나 디지털 이제 환경이 잘 발달해서 뭐 공인인증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에 여러 가지 뭐 잘 붙여서 해킹 당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떤 서비스에 가서 그 정보를 입력해서 회원을 가입하면 그 사람이 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를 들여다보고 있는 게 사실은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이 실제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이중거래라고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 온라인상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여러 사람이 퍼져 있고 여기 그걸 아까 장군들을 노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노드는 조금 더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노드들 간의 데이터가 주고받을 때 네가 준 데이터 믿을 수 있어? 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그 결제가 만약에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데 이 결제가 진짜 그 결제가 맞아? 그러니까 두 번 쓰이지 않느냐. 저 그림상에서도 보면 누군가가 돈을 보내서 결제를 했어요. 근데 그 결제를 누락시키고 실제로는 결제가 안 일어나다가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이게 더블 스펜딩 거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하고 싶은 게 비트코인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 이 더블 스펜딩을 꼭 해결해야지만 온라인상에서 어떤 트랜잭션이 한 번 갔고 걔가 확실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돈이 간 거야.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 갈 때 이제 비트코인 0.1BTC가 갔어. 이거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0.1BTC를 내가 보냈는데 또 나중에 봤더니 안 받았어. 다시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아니면 제가 이 더블 스펜딩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얘기거든요. 좀 본질적으로 좀 더 얘기를 드리면 더블 스펜딩은 제가 돈을 A라고 하는 쇼핑몰에다가 0.1BTC를 보내줘요. 너무 큰가요? 아무튼 1BTC를 보내주고 나서 저는 보내서 가야 되는데 보낼 거야 라고 얘기하고 저는 B라고 하는 쇼핑몰에 다시 나 거래할 테니까 1BTC 있어. 나 너 물건 받을게. 이렇게 해서 하나의 1BTC로 두 군데 물건을 산 이 더블 스펜딩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을 꼭 해야지만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되던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서 쇼핑몰에서 결제를 하고 나면 그 결제를 정말 더블 스펜딩이 안 되거나 유실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사실은 비트코인이 결제 시장에서 되게 좋은 역할을 하거나 그다음에 블록체인 자체가 결제 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요. 저렴한 비용으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기업에 가서 결제 담당자들, 결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보안에 관련된 시스템도 굉장히 커지고요. 그 다음에 돈 지급한 거에 대해서 잘못됐을 경우에 그걸 롤백하는 시스템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인데 사실은 블록체인의 그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작은 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원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아까 처음에 제가 자동차 그림 보여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산원장이 사실은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중앙화되어 있을 경우에 이런 거죠. 특정 기업을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아무튼 제가 생각나는 게 신한은행이 예를 들어서 믿을 수 없으면 신한은행을 믿을 수 없으면 우리가 거래를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그 개인 정보들이 다 유출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분산형으로 가져갔을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실제 유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유출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유출 자체는 유출의 개념이 아니고 보안상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잘 암호화되어서 넣는다면 보안이 높아질 거고요. 암호화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이 암호화 솔루션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신뢰성이 이 데이터는 바뀐 게 아니야. 아니면 만들어진 게 아니야. 이런 개념에 신뢰성을 줄 수 있는 형태의 구조가 이제 블록체인의 분산형 구조에서 나오는 거죠. 저 분산형 구조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실제로는 그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합의 알고리즘의 역할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로는 얘는 블록이 생성될 때 이제 컴퓨터들이 되게 많이 저기 그림에 있는 거 좀 5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5개에서 어떤 누가 블록을 생성할 건지를 결정하는 그런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리고 저게 생성이 된 이후에 5개의 컴퓨터들로 데이터를 보냈을 때 이 데이터가 위변조되지 않도록 하는 아키텍처를 집어넣어서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해주는 그런 구성을 넣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에 어떤 해커가 침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저기에 생성되는 데이터를 해커가 마음대로 생성을 하거나 어떤 변조를 하거나 그런 이슈를 있을 때 예를 들어 5개 중에 하나가 그런 일을 하면 4개가 저거는 틀렸어요. 저기 저 보시는 것처럼 퍼플이라고 하는 블록이 생기게 되고 얘는 조작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블록을 버릴 거야. 그래서 버리는 거죠. 다른 다른 컴퓨터 4대가 검은 블록들을 계속 생성해서 나가는 합의를 해서 그래서 이 블록은 제대로 된 거야 라고 이제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합의 알고리즘인데 비트코인에서 쓰고 있는 합의 알고리즘은 POW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부터 쓰는 최근에 이더리움도 POW에서 POS로 바꾼 건데 아무튼 바꾼 합의 알고리즘도 있고요. 근데 오늘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라서 보통 POW에 대한 합의 알고리즘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합의 알고리즘 자체를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고요. 비트코인이 왜 가치가 있을 거냐, 가치가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라서 그쪽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합의 알고리즘, 비트코인에서 쓰고 있는 합의 알고리즘이 POW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해시 함수를 통해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계산을 누가 제일 빨리 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비트코인 이해를 할 때 여러 가지 단어들 중요한 게 있어요. 노드라는 단어도 중요하고 해시레이트라는 단어도 중요해요. 여기서도 이제 자료에 해시레이트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해시레이트가 뭐냐면 아까 저기 함수가 있잖아요. 이게 저기 해시 함수인데요. x라는 값에다가 숫자가 들어가면 y는 유니크한 값으로 y 값이 하나가 나와요. 저기서 말하는 이제 해시 알고리즘의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쟤는 유니크한 값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이건 쉽죠. x 값에다가 무슨 숫자를 넣으면 y 값이 나오니까. 근데 거꾸로 y 값을 지정해주고 x를 찾는 값은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역해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저걸 푸는 방법은요.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저걸 푸는 방법은 x의 값을 대입해야 돼요. 대입해서 y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블록을 생성할 때 저 y 값을 지정해줘요. 그 이제 블록체인 안에서 특정 시간이 10분이 지나고 나면 이번에는 이 y 값을 찾아내라라고 얘기하면 그 값에 맞는 x 값을 찾는 일을 누가 하냐면 컴퓨터가 하거든요.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해시레이트는 뭐냐면 컴퓨터의 파워예요. 컴퓨터 파워가 빠른 애들이 저 값을 막 계속 대입하잖아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가장 먼저 찾는 사람한테, 찾는 컴퓨터한테, 너는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네가 이제 블록을 만들어. 거기에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어. 그러면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너한테 보상을 해줄게. 이렇게 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사실 아까 처음에 제가 아마 사실은 이 내용이 좀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블록체인에서 합의 알고리즘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 누가 블록을 생성하게 하는지를 정의합니다. 근데 POW라고 하는 이제 워킹이잖아요. CPU가 돌아서 저 X값을 먼저 찾는 사람한테 주는 게 합의 알고리즘 POW고요. POS는 이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강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내가 얼마만큼 이 코인을 갖고 있어. 그 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저 블록체인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주는, 비율적으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더리움이나 스테이킹하는 디파이에 관련된 토큰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블록체인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저 얘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해시 파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돼요. 저기 오른쪽 그림상에 보면 전 세계 지도가 있고 막 이렇게 표현돼 있잖아요. 저건 아마 제가 작년에 저 24년도 자료 만들 때 숫자일 거예요. 저만큼의 비트코인 관련된 노드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쓰고 있는 POW의 검증 절차라는 게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오늘 특강에서는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합의 알고리즘이 하는 역할이 뭐야? 그럼 이제 블록이라고 아까 블록에 데이터를 담잖아요. 그 데이터가 제대로 된 데이터인지 검증하는 역할 1번.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가 사실은 블록이 생성되기 전에 전파가 돼요. 그럼 컴퓨터들이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템퍼러리에 저장을 하고 있다가 내가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면 템퍼러리에 있는 거래들을 담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이제 블록 생성해서 이제 담게 되고요. 담은 다음에 이 블록을 또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제대로 된 블록이 아니야. 검증을 해야 되고요. 이걸 이제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합의 알고리즘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블록체인에서 이제 노드들이 하거나 합의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하는 일 자체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사람이 아닌 자기네들이 만드는 알고리즘 환경에서의 절차에 따라서 지금 아까 합의 알고리즘 제가 두리뭉실 큰 그 모양으로 1, 2, 3, 4 이런 역할을 합니다 했는데 거의 60가지가 넘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데이터가 틀렸니 맞았니를 검증하게 되어 있어요. 자, 노드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꾸 오해들을 하세요. 제가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데스크탑 서버, 그러니까 데스크탑, 여러분들 쓰는 컴퓨터, 노트북도 돼요. PC도 되고요. 와치도 됩니다. 이런 단일 디바이스 한 개를 노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마이닝 공장이라고 써놨잖아요. 저거는 이제 고비 사막 같은 데 가면 이제 전문적으로 비트코인을 채굴 하려고 만든 공장이에요. 근데 쟤네들이 저렇게 컴퓨터가 많이 꽂혀 있는데 제가 노드가 수만 개가 아니고요. 노드가 한 개입니다. 물론 저기에서 공장이 굉장히 크면 저런 큰 덩어리를 묶어서 2개, 3개라고 부를 수는 있는데 저거 자체가 한 개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시 파워를 빨리 돌려서 내가 블록을 생성해야 비트코인을 벌 수 있는 게 마이닝 공장이니까 빨리 찾아야 돼요. 그 해시 코드의 역해시를 푸는 값, X값을 찾는 걸 빨리 해야 되니까 저렇게 많은 컴퓨터를 병렬로 연결해서 실제로 해시 파워를 엄청 높인 상태에서 제가 그 데이터를 찾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드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형식적으로 컴퓨터 하나야 이런 얘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마이닝 공장 전체 하나가 하나일 가능성이 거의 높습니다. 그래서 노드에 대한 정의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 노드들이 하는 역할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합의 알고리즘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를 전파하거나 나한테 들어왔던 데이터를 전파하거나 그 다음에 블록을 검증하거나 그 다음에 블록을 생성할 때 생성을 내가 빨리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야 돼요. 비트코인을 벌어야 돼요. 저기 보시면 해시레이트 파워를 보시면 전체 비트코인 전 세계 모든 그 마이닝하는 컴퓨터들, 노드들을 다 모은 해시파워의 값을 저기 보통 EHS라고 그러거든요. 저게 이제 해시파워 단위예요. 600 EHS 정도 나와요. 초당 600경을 이제 연산 처리할 수 있는 파워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그 마이닝 회사가 갖고 있는 게 파운더리 USA라고 해서 미국 회사예요. 전체 한 30% 갖고 있어요. 180 EHS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빨리 돌리니까 쟤네들은 계속 많이 채굴을 하게 되고 쟤네들이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 밑으로 이제 2위, 3위 업체들의 해시파워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해시파워를 이해하면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설명하는데 이 해시파워를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노드 운영자로서 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 해시파워가 만약에 조금 이따가 이제 더 설명드릴 건데 51% 해시파워 해킹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노드 운영자, 이게 노드를 만약에 제가 만들었어. 거기에 이제 블록을 계속 싹 하는 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설명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지금 노드 같은 경우는요. 저렇게 디지털 서명을 하고 블록에 넣을 수 있는 트랜잭션 수를 제한하고 이제 블록의 구조나 순서, 포맷 이런 것들은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노드 운영자라고 해서 제가 블록체인에 있는 그 블록에 있는 것들을 많이 고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블록에 어떤 레코드가 제가 들어오잖아요. 전파돼서 오거든요. 이거 블록에 넣어달라고. 그럴 때 어떤 거를 누락시키는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거를 담았다가 내가 블록 생성했어. 근데 트랜잭션 하나 집어넣는데 트랜잭션마다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그 수수료가 너무 낮으면 난 이건 안 낼 거야. 이 정도의 권한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들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 노드를 해킹하게 되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이 노드 운영자는 이 블록 생성할 때 가장 중요한 블록을 아까 합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거는 루틴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관여할 수 없어요. 근데 관여할 수 있는 건 어떤 특정 트랜잭션을 넣을지, 제 노드에 넣을지 말지는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안이에요. 좀 이따가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비트코인에서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제 롱기스트 체인 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림 이 앞에 페이지에서 세 개 그림이 있고 노드들 분포도가 있는 그림이 있었을 거예요. 전 세계에 비트코인 노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노드들이 사실은 블록을 생성하는데 우연치 않게 동시에 같은 블록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위치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게 모든 블록이 모여서 합의를 해서 블록을 어떤 노드가 너만 블록 생성할 수 있어 이렇게 정해지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해시파워가 돌아서 그 값의 근사치를 x라는 값의 근사치를 찾아내는 노드한테 블록을 생성하라고 주는데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101A 블록과 101B 블록이라는 저 블록이 동시에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블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쟤들 중에 어떤 게 진짜야라고 얘기할 때는 해시파워가 빨라서 그 다음 블록들이 더 생성되는 저 그림상에서는 101A 블록 밑으로 붙는 블록이 진짜 블록이 되고 101B 블록은 오펜 블록으로 해서 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있는 노드들의 위치가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생기는 것들이 몇 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블록은 저렇게 그림이 퍼플 박스가 생기는 형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블록이 점점 길어지는 애들이 생기는 애들이 훨씬 더 얘가 신뢰성 있고 우리 블록상에서 얘가 제대로 된 블록이야 라고 하고 나머지는 폐기시킵니다. 그게 비트코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룰 중에 하나가 6블록 컨퍼메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저 그림상에서 지금 여기 그림에서도 까만색이 있고 퍼플이 있잖아요. 퍼플 4개가 있잖아요. 제가 6개가 쌓일 때까지는 확정을 안 해줘요. 여러분들 그래서 비트코인 송금하신 분이 계실 건데 하고 나면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1시간씩도 걸리고 뭐 기본적으로 30분 걸릴 때도 있거든요. 그게 왜냐면 거래소들이 저 블록상에 6개 블록이 제가 만약에 거래를 보냈어. 그럼 첫 번째 퍼플에 들어있어요. 박스에. 그러면 저 밑으로 6개 블록이 생길 때까지는 이 거래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기 제가 차트 자료 만들어 드린 것처럼 왜 6개냐라고 얘기하면 해커들이 그러니까 해커들이 자기네가 저 노드를 만들 수 있거든요. 노드를 만들고 그 블록을 생성하는 속도를 굉장히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을 할 때 6개까지 했을 때 확률이 가장 적어요. 어려워요. 6개까지는. 그러니까 확률적인 싸움이에요. 한 개는 저기 만약 옆에 까만색이 이제 해커가 운영하는 노드야. 죄송합니다. 반대로 할게요. 퍼플이, 그 해커가 운영하는 노드야. 노드 쪽에 생기는 블록이에요. 오른쪽에 까만색이 그 정상적인 블록이에요. 그러면 해커들은 저거를 6개를 빨리 따라가려고 하면 해시파워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근데 한 개를 따라가는 데는 확률적으로 한 50% 정도는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저게 6개까지 가면 거의 6개를 따라가려고 할 수 있는 전체적인 확률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확률이 1.5%까지 뚝 떨어져요. 저 확률을 계산해서 비트코인의 백서가 나올 때 6개 6블록 컨퍼메이션 룰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51%의 해시파워를 제가 가지면 저 6개를 따라갈 확률이 무지하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에 까만 쪽에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블록을 밀어내고 해커가 운영하는 블록으로 넣을 수 있어요. 51% 해시파워를 가지면 할 수 있는 것. 근데 이거 잘못 이해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흔히 이제 여러 가지 강연이나 이제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51% 해시파워를 가지면 이건 무조건 해킹돼. 근데 절대 그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51% 해시파워를 만약에 공격하는 해커가 가지고 있어요. 그 전체 만약에 10개의 노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6개의 노드가 해커가 운영하는 노드예요. 자, 이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볼게요. 그 다음에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는 다른 얘기고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차트에 제가 써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 지갑에 있는 자산을 가져갈 수 있냐? 못 가져갑니다. 이건 51% 어떻게 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51% 해시파워를 갖고 있는 공격을 받으면 마치 자기 지갑에 자기 주머니에 있는 그 토큰을 꺼내가는 것처럼 마음대로 가져간다.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코인도 무제한으로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해시파워를 51%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마이닝하는 절차나 그걸 다 스마트 컨트롤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따라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안에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스마트 컨트랙은 비트코인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스마트 컨트랙이 없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스마트 컨트랙을 내가 고치면 해커가 51%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뭐 고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갑에서 트랜잭션을 만들 때는 프라이빗 키로 서명을 하기 때문에 이 서명값은 해커도 가져가지를 못해요. 51% 어택이라는 건 51%의 CPU를 내가 가지고 이 전체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그 안에서 교란 형태를 일으키는 거지 어떤 데이터를 바꾸거나 알고리즘을 바꾸거나 스마트 컨트롤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세 번째가 그런 게 있고요. 네 번째는 과거에 생긴 블록들도 전부 다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 정도를 하려고 하면 조금 뒤에 또 제가 계속 조금 뒤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뒤에 실질적인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결국에는 51% 해시파워를 가지고 있으면요. 아까 좀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블록에 내가 담고 싶은 거래들 데이터를 제 마음대로 담거나 들어있는 걸 빼거나 그거를 아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위험성은 좀 이따 지금 바로 설명드릴게요. 이제 본질적인 의미를 좀 드려볼게요. 이제 이 자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건데 지금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돼요. 아까 6 컨퍼메이션 룰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저기에 왼쪽에 있는 거는 해커가 이제 실제로 이제 해커가 다른 쪽에다 노드를 막 쌓아요. 그래서 6개 이상을 51%가 넘었으니까 다른 노드들보다 훨씬 더 블록을 생성할 권리를 빨리 받거든요. 그럼 쟤를 6개 이상을 빨리 다 만들어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노드가 생기는 쪽을 다 밀어내고 얘를 끼워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시파워가 높기 때문에 블록 생성 권한을 받았고 6개 이상을 내가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빼내거나 내가 원하는 거래 내용을 집어넣으면 저 블록은 정상적으로 인정돼서 그 블록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큰 공격이 뭐냐면 저렇게 해서 집어넣을 때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자료를 나중에 다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거래소에 해커가 무슨 짓을 하냐면 제가 1BTC를 거래소로 보내요. 보내고 나면 기본적으로 그 거래소는 이 1BTC 들어온 블록이 아까 말씀드렸죠. 6개의 6 블록이 생길 때까지는 확정을 안 한다고. 이제 6개가 생겨서 확정을 할 건데 확정하는 사이에 해커는 51% 이상의 해시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6개보다 더 빨리 8개, 9개짜리 블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내가 1BTC를 거래소에 보낸 1BTC를 뺍니다. 뺀 블록들을 끼워 넣어요. 그러면 6개가 되는 시점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는 1BTC 들어왔어 라고 인정해서 DB에다 1BTC를 써요. 그러면 얘는 잠깐 있었는데 아까 해커가 6개 이상을 빨리 만들어서 내가 더 길어 롱기스트 체인으로 4개 더 길어 이게 정상이야 라고 집어넣으면 얘는 폐기가 돼요. 근데 이 해커가 집어넣은 이 블록에는 아까 1BTC를 그 거래소에 보낸 데이터를 뺀 상태의 블록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해커는 1BTC를 안 보내고 거래소에 1BTC 보낸 것처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거래소에는 DB상에 1BTC가 들어온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커는 가서 1BTC 나 찾겠습니다. 그럼 거래소는 1BTC를 보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1BTC를 그냥 무상으로 얻는 일들이. 이게 더블 스펜딩과 관련되어 있는 51% 해시파워 어택과 더블 스펜딩을 교묘하게 결합해서 일어나는 해킹이에요. 근데 제가 이론적으로 51%가 되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얘기한 거고요. 이건 이론적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제가 만든 차트에 보시면 공격자가 51% 파워를 갖고 있고 70% 갖고 있고 90%, 99%잖아요. 그러면 51%를 갖고 있으면 해킹이 된다라는 이론적인 얘기를 한 거지 걔가 6개의 블록을 채굴할 수 있는 확률은 1.87%밖에 없어요. 그럼 아까처럼 막 빨리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 1.87%의 확률로 블록을 남보다 빨리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1.87% 갖고는 6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저 51%의 해시파워를 가지려고 하면 저 옆에 보시면 장비 비용이 있고요. 제가 아주 간단한 것만 쓴 거예요. 저 51% 해시파워를 가지고 내가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뭔가의 공격을 하려고 하면 장비 비용이 일단 19조 원 정도 필요해요. 그 해시파워를 갖고 먼저 풀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장비 비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프라 비용도 있어요. 네트워크 비용도 있고, 전기값도 있고요. 전기값이 그 옆에 써 있고요. 그 다음 운영비. 그 장비를 사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운영비가 있잖아요. 뭐 냉각기도 있을 거고.
엄청난 19조 원이면 엄청난 거죠. 근데 그게 보통 41조 정도 들어요. 제가 요 24년도 기준으로 계산한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요. 더 클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저기 차트에서 보시면 99%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공격자 해시파워가 90%일 때 되거든요. 그럼 거기 금액을 보시면 33.6조 원이에요. 총 비용은 72조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저거 아까 얘기한 그 블록을 내가 먼저 생성해서 뭔가 교란 활동을 해서 내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72조를 쓸 거냐, 쓸 수 있는 해커가 있을까가 먼저 퀘스천이고요. 그 다음에 90% 정도 되면 가능성은 좀 있어요. 50% 절반 정도 되니까 남보다 블록 6개짜리 이상을 채굴할 수 있는 방법이 한 절반 정도니까 저건 가능성이 있죠. 근데 만약에 확실하게 내가 완전히 좌지우지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99% 해야 되거든요. 저기 쓰신 것처럼, 제가 조사한 것처럼 94%가 돼요. 그럼 저거는 거의 뭘 해도 거의 대부분 10개 중에 9개의 블록은 다 제가 만든 거죠. 거의 확실하죠. 저렇게 해야 되면 비용 얼마나 들어? 라고 계산하니까 79조 정도 들어요. 과연 해커가 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밑에는 제가 재미나게 쓴 거예요. 국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GG라고 하잖아요. 국가 전체 운영 비용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돈 많으신 분들 있죠.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해킹할래? 나 472조 있으니까 하실 수 있죠. 79조만 쓰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것도 그냥 단순하게 자산 대비 472조가 있으니까 79조 쓰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고요. 사실은 472조 있다고 해서 저 일을 하기 시작하면 뭔가 정부로부터 조사도 받고 막 불려다니겠죠. 의심. CIA가 나오거나 뭐 FI 나와가지고 계속 조사할 거잖아요. 그런 이슈가 있다. 현실적으로 뭐 또 일론 머스크가 그런 일을 할 이유도 없으실 거고요. 어쨌거나 51% 공격이라는 것 자체가 이론적으로 51%의 공격자 해시파워가 있다면 충분히 저렇게 할 수 있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지, 거꾸로 이걸 역으로 돌리면 51% 해시 공격이 어렵다는 얘기고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막 오르고 있는데 해킹을 당하거나 문제가 되거나 저렇게 아까 제가 블록을 끼워 넣기를 해서 더블 스펜딩으로 내가 보냈던 트랜잭션을 안 보낸 것처럼 지우는 작업,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저게 제가 장비 비용을 저렇게 계산하고 했던 이유가, 비트코인의 경우는 아까 처음에 그 지도상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노드들이 있거든요. 그 노드들 때문에라도 저 정도의 비용이 들어야지만 제대로 유의미한 형태의 해시 공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골드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더리움 클래식도 있고,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드린 51% 공격에 의해서 해킹이 된 사례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왜 됐었냐면 해시 레이트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아까 비트코인처럼 막 79조나 이렇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몇 천억이면 공격할 수 있는 규모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요, 블록체인에서 안정적인 블록체인이 되려고 하면 규모가 아까 제가 설명한 노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그 규모가 커져야지만이 저 51% 해시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은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2008년도 아까 2010년도에 처음 이제 그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됐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노드 만들고 데이터 생긴 걸 보면 기본적으로 51% 해시파워가 거의 불가능한 거죠. 다시 얘기해서 비트코인의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해시가 거의 해킹이 거의 불가능한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근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양자 컴퓨팅이 나오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질문이 있어요. 양자 컴퓨팅이 나오면 해결이 되죠. 근데 양자 컴퓨팅이 나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79조보다 적게 비용이 들까요? 많이 들까요? 양자 컴퓨팅이 그렇게 싼 컴퓨팅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늘면 늘었지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 비용 자체를 대고 할 수 있는 해커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양자 컴퓨팅이 나오면요, 비트코인이 망가지기 전에 전 세계 금융이 다 망가집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조가. 실제로 양자 컴퓨팅이면 모든 여러분들이 중앙화 서비스 쓰고 있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해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쉽게 중앙화 서버는 해킹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 얘기는 다른 이슈로 다루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1,715개의 노드가 있어요. 24년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저렇게 노드를 아까 양자 컴퓨팅 나오면 쟤를 다 저기에 51%의
허위시를 가질 수 있도록 비용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차트에서 보시면 47조 원 이상이 99% 해시파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79조를 쏟아보면 47조 버는 거예요. 제가 저거는 케이스를 다 계산해가지고 저 숫자를 계산한 거거든요. 보수적으로 계산한 거긴 한데 한 저 정도가 벌리는 것 같아요. 자, 그랬을 경우에 해커들은 과연 할 거냐? 그럼 해커는 이런 거죠.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가치에 대한 오늘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무렵이고요. 오늘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렵게 해킹이 될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다.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보여드린 차트처럼 계속 우상향이 되거나 뭐 약간 그 상승률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자,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튤립 얘기 하거든요. 이거는 뭐 저도 본 적이 없고요. 1630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튤립 버블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찾아보니까 선물 거래의 시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건은 튤립은 안 자라났는데 미리 거래를 해요. 이 튤립의 가격은 얼마일 거야? 그래서 미리 사는데 그 당시에 저게 너무나도 비싸져서 뭐 거의 성 하나 살 수 있을 정도의 한 박스면 그 정도의 가격으로 먼저 거래가 됐고 실제로 그 구근이 이제 자라서 튤립이 만들어질 때 되면 가격이 폭락해서 모두 다 망하는 그런 형태가 됐고 그거를 기반으로 선물 거래라는 게 나오고 여전히 지금도 증권가에서는 선물 거래는 전문가들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많이 손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쟤랑 비교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좀 본질적으로 생각했을 때 쟤하고는 구조적으로 얘기 아예 달라요. 쟤는 실제로 튤립을 생산해야 되고 그 생산할 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 생산량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형태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비교했을 때 온라인으로 실제 지갑 안에 존재하는 가상 자산이고 그래서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거를 갖고 이제 저 때처럼 문제가 많이 생길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2008년 이후, 2010년 이후 여태까지 비트코인 메인넷 자체가 해킹된 케이스는 없었으니까요. 튤립 버블하고 비교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보시면 이게 아마 올 초였을 거예요. 그 팟캐스트에 시카고 경제학과 교수님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저널리스트하고 이제 맥클린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공동 진행하면서 하는 프로에 나와가지고 이제 유진 파머라는 분이 나오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은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10년 안에 비트코인 가치가 0이 된다라고 이제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물어봤더니 거의 100%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이슈가 컸거든요. 경제학자가 유명한 분이 하시니까 그런 얘기가 돼버린 건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저분이 경제학, 실물 경제, 여태까지 나와 있는 금융 경제, 화폐 경제에 관련돼서 당연히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당연히 아니죠.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저 논리에 대해서 가장 거의 1에 가깝다고 말하고 싶다고 얘기하신 저 교수님의 의중을 보면 저분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시점에는 비트코인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공부해본 적이 없어요, 경제학자들은. 그래서 지금은 그들이 쌓고 이제 공부했던 그 어떤 이론에도 이 비트코인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알 수가 없는 거죠, 본인들 입장에선. 그래서 저는 저렇게 표현하신다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물론 제가 감히 저분하고 뭔가 이제 설전을 해가면서 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제가 이제 블록체인 경력 10년 정도 돼가고 있고 비트코인 거래해본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해보고 지금 벌써 규모나 아까 처음에 시장 규모를 설명드린 이유가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 규모가 형성된 거거든요. 그걸로 따져봤을 때 실물 경제, 화폐 기준의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뭔가 좀 더 공부하시고 좀 더 연구해서 또 다른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부분인데 여전히 저런 분들이 되게 안 좋게 생각들은 하시죠.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빌 게이츠 쪽에서는 완전히 본인이 쓰신 자서전에 나와요. 세계 8위죠, 저분이. 근데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절대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고 암호화폐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폰지 사기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사실은 저분이 유명한 건 맞죠. 근데 저분이 말하는 암호화폐 가상자산이 폰지 사기라고 얘기하셨는데 저 부분은 폰지 사기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시는 얘기가 돼요. 폰지 사기는 저런 형태 이런 저희가 오늘 특강에 설명드린 그런 형태의 폰지 사기 내용은 폰지 사기에 해당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저런 유명하신 분들이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 특강을 듣고 어떠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도 되게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이제 이 특강이라는 것 자체가 짧은 시간에 아주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는 얘기를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뭐, 교수 활동을 하면서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사실은, 잘못 전달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 중에 사실은, 되게 깊은 부분, 테크니컬한 부분, 그런 부분을 너무 이제 보통 속어로 퉁쳤다고 하잖아요. 퉁쳐서 설명드린 부분 때문에 약간, 불편하거나,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본질적으로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비트코인이 사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기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서 누군가 이득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하는 그룹이든 사람이든 그분들 자체가 정체가 현재는 없고요. 그런 형태에서 지금 이 비트코인을 갖고 돈을 벌고 있고 이제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일반적인 투자자들. 물론 전통적인 금융권의 투자자는 아니죠. 자, 이런 부분 측면에서 근데 그냥 우리는 비트코인은 뭐 돈이 될 거야. 이게 막연히 생각하기보다는 비트코인이 왜 해킹이 어려울까?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활동하면서 느꼈던 게 51% 해킹이 되면 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해결하고 싶었어요. 51%가 되면 진짜 해킹이 될까? 라고 하는 부분. 근데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99%가 넘어야 되고 99%가 넘었을 때 어마어마한 자본력이 있어야 되고요. 결국에는 이 생태계 자체를 망가뜨리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뭐 테러 세력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특강을 준비했고요. 들어보시고 뭐 약간 퀘스천이 있다, 뭐 별도로 저하고 얘기 좀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저기 이제 뒤에 있는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충분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뭐 제가 이게 비트코인의 신봉자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저도 뭐 비트코인 신봉자라기보다 새로운 트렌드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금융 자산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